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은 원래 김유신의 5만의 군대가 황산벌을 이제 진격을 할 때, 그러면 계백 장군이 5천의 결사대로 막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류강단의 한반도 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립하면서, 대륙백제 주류강단에서는 대륙백제는 허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증거를 내놔봐라, 대륙백제에서는 사서의 기록을 가지고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백제가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서로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대륙백제도 있었고 한반도 백제도 있었습니다. 후백제 말고요. 교논에 실제로 한반도에도 백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2년 전쯤인가요?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추후에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까먹고 설명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추후 이제 설명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백제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대륙백제도 있고 그리고 한반도 백제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대륙백제는 무엇이고 한반도 백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선 대륙백제 얘기를 들어보면 백제가 요소를 경락했다는 요소 경락설이 이제 떠들고 있는데, 백제가 한반도에 있다가 요소로 진출을 했다, 이 얘기 같은데, 이 얘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한반도에 있는 백제하고 그리고 대륙에 있는 그 하북성에 있는 그 백제는 다른 백제입니다. 다른 백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뿌리는 같지만 줄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오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반도 백제도 성립을 하고 대륙 백제도 성립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다 보니까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추후에 이제 요소 경락술로 이제 진출을 한 게 아닌가, 요소로 진출한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이 생기게 된 건데, 우선 제가 백제 본기를 읽어봐 드릴 거예요.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가난하기를 생각하건대 이곳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험준한과 지대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저는 이제 미추홀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진저우시나 잉커우시 쪽인데요. 그 바레만 동쪽에 있는 그 바다, 이제 갯벌이 있고 질퍽한 그런 땅이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요동의 이제 동쪽이다 보니까 연산산맥의 우측, 그 바레만 그 바닷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위쪽이 요양시라던가 그리고 심양시, 이쪽이 고구려가 있었고 그 밑에 바닷가가 비류가 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국사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중국 정사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삼국사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강남 쪽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비류는 미추홀에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위례성으로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고 태평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다가 후회하다가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귀부하였다. 그 후 올 때 백성들을 즐거이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이제 백제라고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 백제가 왔다고 한 거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비류가 아까 방금 얘기했겠지만 잉커옷이 바레만 쪽에 있다가 다시 서쪽으로 원조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이후에 백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정사의 과거의 기록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백제 본기하고도 일치하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요동의 동쪽 천리밖에 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고구려가 요동을 이제 경락을 하자, 그리고 이제 백제도 진평군과 요소군 두 개의 그 군을 설치해서
그 백제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그 기록이에요. 그렇게 보면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서 기록과요. 두 번째 송서의 기록인데요. 백제는 그 시초가 동의의 사만국인데 사만의 그 하나는 마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한이요 또 하나는 변한이었다.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개의 국가가 있고 마한은 54국이 있었다. 큰 나라는 1만여 가구. 큰 나라가 1만여 가구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는 그 수천 가구로서 모두 10여만 호가 되었는데 백제는 곧 그 중에 한 나라였다. 뒤에 점점 강대하여 여러 작은 나라들을 합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서 백제가 나중에 76만 호지 않습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그 백제의 인구가 76만 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평 백제에 비해 보면 백제의 인구는 620만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76만 호, 한 가구당 8명, 9명, 그 정도 환산했을 때 600만 이상이 되거든요. 한 가구를 5명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현대사회라든가 근대사회에 5명으로 보는 거지, 과거 같은 경우는 3대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형제들 하면 기본 못해도 7, 8명이고 많은 집안에는 1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귀족 같은 집안에는 굉장히 수십 명, 수백 명 가까이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밭도 키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를 5명으로 계산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요서군과 진평군을 이제 경락을 해서 이제 백제를 건국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대방의 이남 땅, 그 이남 땅을 이제 경락을 하면서 이제 마한 땅을 이제 흡수를 한다. 그 마한 땅은 한 10만 호 정도 된다. 대략적으로 한 70만, 1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나라가 마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한의 그 동쪽에는 누가 있다? 진한이 있는 거고요. 그 마한 속에 백제가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한의 동쪽에는 그 진한이 있는 거고, 진한 속에 사라라고 해서 사라가 그 진한을 이제 하나하나 흡수를 하면서 이제 신라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초고왕이 그 대방의 그 이남 땅을 흡수하고 병합하면서 백제의 땅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삼국지 위서나 고대의 그 기록을 보면 한의 그 영역은 사방 사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직선거리로 사천리는 아니죠. 뭐 산악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수로를 통하거나 이렇게 측정했을 때 사천리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직선거리에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적용을 하면 실제로 사방 한 사천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쪽으로는 이제 진안이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마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가게 점포가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꼭 양심 없는 자들이 그 주변 일대에 이름을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점포를 엽니다. 그러면서 또 메뉴판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조백제가 하국선에서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이 마한을 점령을 하면서 백제의 영역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한반도에도 이 백제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또 건국을 해요. 위서 백제국은 그 선조가 부여로부터 나왔다. 그 나라는 북쪽으로 고구려와 천여리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소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소해라고 하면 한강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소해. 지금까지 서쪽으로 남쪽으로는 이제 대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해는 강이고, 그리고 대해가 아닌 소해가 나왔는데, 소해는 제가 볼 때 한강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해라는 표현,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천여리에 떨어져 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봤을 때 한강 북쪽 400리 정도는 이제 북한 지역은 고구려 초기와 중기 지역의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은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왕건이 거기다가 이름을 일컬어서 평양으로 했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천여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전혀 충돌되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주소의 백제전입니다.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만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자, 온조백제도 부여의 별종이고 지금 여기에서 주소나 위서 얘기하는 것도 부여의 별종입니다. 똑같은 부여의 별종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게의 점포가 이름이 간판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게는 두 개입니다. 주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게에. 백제는 그 선대가 대체로 만의 속국이며 부여의 별종인 듯하다. 구태란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에 나라를 세우니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인접하며 서쪽과 남쪽으로는 큰 바다에 경계지어 있다. 대해와 접해 있다. 동서의 길이는 450리고 남북은 900리이다. 돕은 고마성이다. 나왔습니다. 이 한반도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나 비류가 아니라 같은 계열의 구태라는 사람입니다. 구태라는 사람이 한반도에다가 나도 이제 한반도에다가 대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백제를 세울래라고 해서 이 구태가 백제를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한반도에다가 분명히 이 구태 백제는 서쪽과 남쪽에는 대해가 있다, 바다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신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다. 동서남북 명확하게 딱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태 백제는 한반도 백제인 거예요. 동서로 450리이고 남북으로 이제 900리이기 때문에 이 남해안에서 이제 북쪽으로 900리를 가보면 그 한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뭐 한성이라고 좀 부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남해안에서 북쪽 한강까지 이제 900리거든요. 그래서 900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쾌하구만. 왕의 성은 부여시로 어라라 부르며 백성들을 이제 건길지라고 부르니 이는 중국말로 모두 왕이라는 뜻이다. 왕의 아내는 어륙이라고 호칭하니 중국말로 왕비라는 뜻이다. 답 나왔잖아요. 이거는 온조가 건국한 그 대륙백제의 그런 임금을 호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반도의 이제 자체적인 그런 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사에 보면 어라라는 내용이 있나요? 어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라 하나도 된 듯 싶든지. 지금까지 중국 정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중국의 대륙에 있는 그 황제국들이 중국의 그 관직에 그런 거를 이제 내리고 그리고 백제왕이라고 책봉하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무엇이냐면 아마 그 중국 측에서 그 편찬하는 그 관리가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새로운 백제, 한반도에 있는 새로운 백제의 그 사신이 와가지고 지네 나라 임금은 어라라고 뭐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특이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라하의 부르심을 받고 왔나이다. 그 온조 백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한반도에 있는 그 백제는 지네 그 국왕을 어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라라고 부르는 같다라고 해가지고 어라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네의 분석이 아주 마음에 들어. 만약에 이게 지금 온조 백제에도 어라라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구태 백제도 어라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온조 백제에 있는 그 거기에도 어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주소에. 애초에 처음부터 동서로 450리고 남북으로는 900리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도 대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신라가 있고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잘 들으셨어? 그러면서 대방 남쪽으로 이제 마한을 이제 경락하는 그런 스토리의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동이열전인데요. 백제의 그 대방 남쪽으로 이제 근초고왕이 그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초고왕이 북쪽으로 고구려의 국왕을 이제 살해하기도 하고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식으로 백제의 그 국력이 그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반도의 구태백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구태 백제의 그 스토리하고 그 온조 백제, 대륙 백제의 그 스토리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대륙백제. 그런 이제 음모론이 발생이 되고 그런 건데 간단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간판이 두 개란 얘기예요. 점주도 다른 사람이고 그런데 그 점주의 그 부모는 똑같다. 둘 다 부여의 별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네가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어. 이렇게 간판도 똑같고 메뉴도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르다고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나라야. 같은 나라고 그런 거 없어. 대륙백제라는 거 없어.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대륙백제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그냥 학자들이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 백제인데 그러면 대륙백제는 우리의 역사라고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같은 그 부여의 계통이고요. 어차피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중원에 있는 그 황제국은 어차피 동이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랑캐라고 하기 때문에 지네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랑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오랑캐라며. 그러면 걔네들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은 부여의 계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륙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에 있으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닌 거 아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역시 깔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파악할 때는 그 정확한 지도 위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고서 그 지도를 찾아가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못 찾는 겁니다. 제가 낙하암만 한 5번 정도를 가봤거든요. 제가 겨울에 황포도 담배를 타봤는데 물론 백제가 멸망할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엉뚱한 지도를 올려놓고서 그 길을 찾다 보면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10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서와 주서에는 한반도 백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대륙 백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징이 이제 편찬을 한 건데 대륙 백제하고 그리고 한반도 백제하고 섞여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미묘한 차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료를 보면 마한 진한 변환의 영토는 사방사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에서 사방사천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는 아닌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을.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사방이라는 단어, 사방사천리든 이천리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동서로 천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북으로는 이천리가 되고 삼천리는 될 수 있으나 그 동서로는 천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방사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요. 신라가 처음에는 작은 국가였지만 그 신라는 원래 사라라고도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라였는데 양자간 동쪽 끝쪽에 있습니다. 동쪽 끝쪽에 있던 작은 국가가 북진 정책을 통해서 북쪽을 하나씩 작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상국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그 주위에 보면 가야도 있는 거예요. 가야국도 있고 많은 국가들을 이제 병합을 하고 그러면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신라가 결국은 산동성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동북에 있던 그 백제와 신라가 결국은 힘과 힘이 맞서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의 백제의 기록을 보면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말도 하고 우리말도 함께 한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간에서 통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조선족과 같은 겁니다. 중국과 중간에서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통역도 같이 하고 두 개의 언어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백제 궁궐터가 어딘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궁궐터이지 않을까라고 가서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이건희 집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북진 정책을 하면서 6세기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한반도에서 무슨 울릉도가 우상국이에요? 울릉도가 무슨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인 요충지가 됩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독도 문제를 가지고서 동해안에 그 해상의 영유권이 있다 보니까 그 울릉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태평양으로 무역을 통해서 그 선박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 울릉도라든가 동해안이 그 중요한 거점이 되고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지. 과거에 1500년 전에 그 동해안에 조그만 섬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었나요?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약을 팔아야지 그래도 알고 있어도 그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거는 해대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들과 모든 기록들을 이제 조작을 해서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해도 자세히 살펴보고 하면 그 흔적은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의심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심을 가지고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서 진실이 하나하나씩 수면 위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과연 우리가 배운 역사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그 TV로 시청하고 있는 그 대하 드라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교수들이라든가 역사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반도에 있는 그 우태백제, 호남에 있는 그 백제가 고구려보다 그 인구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텐데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한반도의 호남 지역은 1500년 전에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호남의 인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백제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제 찾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이 무슨 흥이 나겠으며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그걸 연구하고 하고 있나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역사학자들도 흥이 나는 거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학자들도 사람이란 말이죠. 틀릴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거에서 진실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능한 것은 제가 되지 않고요.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상에도 형법 제16조가 보면은 그 사실을 모르고서 일으킨 그 범행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거나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이 사실 이게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서 그냥 구태백제와 그 온조백제가 서로 동일한 백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무조건 믿고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김부식 같은 경우는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아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초왕은 그 뿌리가 대륙백제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구태백제, 한반도백제에서 나왔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답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개토태왕에게 무릎을 꿇은 아시왕은 구태백제일까요? 아니면은 온조백제의 뿌리일까요? 어느 백제의 뿌리일까요? 아시왕. 그리고 강개토태왕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백제, 백잔. 그 백자는 대륙백제에 있는 그 온조백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한반도에 있는 구태백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숙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를 이제 댓글로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재작년에 이미 그 답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에다가 그러면 대륙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반도의 신라는 어딨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분명히 댓글로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고 그러면 한반도에는 백제가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한테 또 댓글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대륙에도 백제가 있었고 한반도에도 백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백제를 주장하는 분들이 한반도에는 신라만 있고 백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강개토태왕비에 있는 그 백제와 신라는 그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삼국사기의 동이열전에 있는 그 백제와 신라는 어디다? 대륙 백제와 신라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역사 프로파일링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그래서 5,000명 가지고 신라 5만을 상대하는데 4번 싸워서 4번 모두 백제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백장군 김유신의 5만의 군사를 막았던 황산불에서 5만의 군사를 막았던 그 계백장군의 얘기, 의자왕의 얘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분명한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핵폭탄 하나를 또 투하할 겁니다. 핵폭탄. 아마 타이슨의 핵주먹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릴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그 포인트, 그 핵심 증거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소정방의 그 침투 경로하고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륙백제의 논쟁 종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2개의 백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생각보다 반발하는 그런 댓글이나 반응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는 신라만 있었다, 그러면서 공부 좀 더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 섞인 말들을 이제 배설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댓글 중에 소해가 어떻게 한강이냐, 소해가 한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소해가 한강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굳이 학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고요. 북한 평양이 어떻게 고려 왕건의 평양이 될 수가 있느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감정 섞인 말들을 입 밖으로 배설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체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인 거죠. 제가 범죄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뭐 화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들을 이렇게 짤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을 이제 비판하거나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학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함께 비교 검증을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니까 간혹 이제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수가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서에 나오는 동의열전 백제편 한번 열어놓고서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백제의 선대는 고구려국에서 나왔다. 그 나라의 왕의 한 시녀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왕은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시녀가 말하기를 달걀같이 생긴 물건이 나에게 내려와 닿으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고 하자 그냥 놓아주었다. 뒤에 드디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죽으라고 뒷간에 버렸으나 오랫도록 죽지 않았다. 왕이 신령스럽게 여겨 기르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이라고 하였다. 장성하자 고구려 왕이 시기를 하므로 동명은 두려워하여 도망가서 엄수에 이르렀는데 부여 사람들이 그를 모두 받아들였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명의 후손에 구태라는 자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그가 대방의 옛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 한해 요동 태수 공손도가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 나라가 점점 번창하여 동이 중에서 강국이 되었다. 당초에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10여 대 동안 대대로 중국의 신하나 노릇을 하였는데 전사에 소상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온주백제의 그 건국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동명성황 고주몽의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주몽하고 소선호가 협의 이혼을 해가지고 서로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온주하고 비류가 남하해서 바다는 이제 물이 짜고 땅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온조가 있는 그 요동의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요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십제라는 국가가 추후에 이제 백제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온조 백제의 건국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백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동서로 450리이고 남북으로는 900리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대해에 있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있는 한반도를 추정할 수 있는 한반도 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온조 백제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건국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온조 백제의 처음에는 십제로 불리고 있다가 나중에 비류가 자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온조가 있는 곳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주를 하고 합류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백제 같은 경우는 어떠냐? 구태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남하를 해가지고 이제 백제를 건국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이 백가제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나라를 이제 건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해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해란 말이죠. 이 사서에 보면 서쪽으로는 대해가 있고 남쪽으로도 대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해는 우리 바다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면 이제 대해를 건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해를 건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 해를 건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해를 건넜다, 도해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예컨대 내화가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뭐 소정방이 바다를 도해하였다. 10만 병력을 싣고 배로 바로 우와 서해 바다를 도해해서 쳐들어와 버리니 이것을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이 전진 지역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다를 건넜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일반 큰 강을 건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맞는 표현이고 맞는 해석입니다. 압록강을 건너기도 하고 대동강을 건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소해 한강을 건너서 이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서도 온조 백제와 구태 백제는 매우 다른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요와 동쪽을 이제 요동이라고 부르고, 요와 동쪽의 요동이라는 그 부분을 어느 강력이라든가 어느 그 지역을 일컬어서 얘기를 했는데, 삼국 시대나 고대에 요동이나 요소를 태행산맥의 동쪽이나 태행산맥의 서쪽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그 동해안, 동해군, 동해현 이런 식으로 그 한 지역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군이라던가 그리고 요동군이라던가 그 지역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동쪽에는 요동 전 지역이다, 그리고 요서가 태행산맥 서쪽에 전 지역이 요소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어디 타 유튜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밝히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 번째, 구태를 소선의 전남편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 대하드라마 고주몽에서도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태와 그 구태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태를 소선의 전남편으로 끼워 맞춰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해를 할 건데요. 고주몽 같은 경우는 부여의 왕자이고 대소의 시기와 질투, 살해 협박을 이제 감당하면서 부여에 나와가지고 오이말이 협포하고 부여에서 도망 나와서 나중에 다물군을 형성을 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고구려 건국자이지 않습니까? 이 동명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서에서 말하는 이 동명이라는 사람은 고주몽이 아니고요. 고구려의 왕의 그 시녀가 아이를 잉태를 했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고구려의 왕이 이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하자 나중에 뒤에다 내다 던졌는데 애가 안 죽으니까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신성시 여겨서 키우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이 동명이라는 아이가
생명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떠나서 부여로 가게 된다. 그랬더니 부여 백성들이 이 동명이라는 아이를 좋아한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명 고주몽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고, 수서에서 말하는 동명이라는 사람은 고구려의 그 왕의 시녀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웃긴 것은 그 동명이라는 아이의 그 후손이 구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동명이라는 아이하고 그리고 그 동명 밑에 후손의 그 구태는 예수 탄생 이후에 훨씬 이후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소선의 전남평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 갖다 붙이려면 이 구태에 대해서 동명이라는 사람의 그 알리바이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건 제가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주류 강단에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 알리바이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 소선어의 그 남편과 굉장히 연대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한해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신의 딸을 구태에게 보내가지고 시집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동태수 공손도하고 구태하고는 같은 그 동시대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한해 요동태수 공손도 같은 경우는 언제적 인물이냐? 서기 187년도에서 204년도 이 당시에 2세기 후반에 요동의 태수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태가 동일한 시대의 그 동시대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가 한반도의 백제를 언제 건국한 거예요? 언제 건국한 겁니까? 자, 보기를 드릴 거예요. 1번 다 필요 없어. 역사는 우리 전공자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없어. 2번 그냥 우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3번 중국 애들이 쓴 책을 어떻게 믿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 4번 우리 교수님의 말을 믿어야지.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이방인의 말을 어떻게 믿냐? 이게 4번입니다. 5번 구태는 한반도에 2세기 후반에 한반도 백제를 건국했다. 이게 바로 5번입니다. 이 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답을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연구원들이 그 주석을 달아놨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했는데 특별히 별 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 주류 강단에서 이 정리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쭉 다 해체를 하고 싶고 옷을 싹 벗기고 싶은데,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성만도 못한 그렇게 한꺼번에 다 이제 파헤치거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조금씩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파헤치고 해체하고 분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놓으면 얘네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제가 지난 시간에 소해를 한강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거는 대륙 백제이냐 한반도 백제이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큰 그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소해냐 아니냐, 지금 대동강이냐 한강이냐 그거를 논하는 그런 한가롭게 지명놀이, 지명찾기 놀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고구려의 핵심 지역, 그 고구려가 강성기에는 그 하북성 일대였고 북한의 그 땅이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아니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고려 왕건의 평양이었다를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갖다가 바닥바닥 우기면서 감정적인 얘기들을 토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얘기 토해내지 말고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거를 이제 반박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서에 그 백제의 북쪽으로 천여리를 가야지 고구려에 그 근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흥분을 하지 말고 그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서에 백제전을 보면 그 백제의 그 북쪽으로 천여리를 가야지 고구려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 천여리 그 사이에는 고구려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위서에 있는 얘기는 그 한반도 백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한반도 백제를 얘기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한반도 백제가 아니라 대륙 백제, 다른 백제를 인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얘네들은 지금 갑자기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대륙 백제를 인정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에 있는 이 고구려를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외통수.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 대략 파악을 하셨죠? 위서에 그 백제전에 있는 그 기록을 놓고서 그것을 본다면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는 그 북한의 그 고구려에 대한 그 정통성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그 하나는 이제 포기를 하고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역사 프로파일링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나는 이 역사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뭔가 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되는데,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면 되거든요. 저는 역사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든 거고, 그리고 사회운동가이지 역사 유튜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독을 누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돈 한 푼, 100원짜리 한 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구독을 누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역사 전쟁에서 역사 개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 개혁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5천의 결사대 황산벌 전투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것이고, 과연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역사가 과연 과거에 발생되었던 사건, 실체적인 그 사실을 근거로 한 입증된 그 역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방에서 시청하고 있는 대하 드라마의 그 역사가 사실을 근거로 한 그런 역사 드라마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황산벌 전투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과연 황산벌 전투가 충남 논산시에서 일어난 그런 전투인가? 두 번째, 황산벌 전투는 과연 벌판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투인가? 그리고 세 번째, 황산벌 전투는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한 전투인데, 과연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투인가 아니면 대륙에서 일어났던 전투인가? 중국 측 정사인 동이열전에서 나오는 백제와 신라, 그 백제와 신라를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 그 백제와 신라는 과연 한반도의 백제와 신라인가 아니면 대륙 백제와 신라인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고 있는 그 정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 강사님들의 그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황산벌이라고 불린 곳이죠. 옛날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맞닿을 만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체취와 피냄새를 맡으면서 칼과 창으로 이 부딪히면서, 뼈와 칼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요즘 말로 패싸움이었습니다.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도 못한,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자, 이 신라군과 백제군 양쪽 모두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내용은 우리 주류 강단사학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내피셜에 의해서 창조된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황산벌 전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프로파일러의 시선이고 분석입니다. 그러면 한번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대청 강로대에 보면 산동성 서북 쪽에 보면 태산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 황산이라는 지명이 있고 산이 있거든요. 신라에서
그 백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험준한 산을 넘어야지만이 그 백제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유신이 육로를 통해서 이 황산보를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지난 영상에서 이미 고구려의 핵심 영토의 그 위치와 그리고 백제의 위치, 신라의 위치 이런 부분들이 간접 증거들이 수십 개 정도가 이제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보충 근거들을 또 제시를 할 거고요. 신라는 산동성에서 그 밑에 강소성과 절강성 일대까지 대륙 동쪽에 신라는 있었다라고 그 부분을 얘기할 거고, 이제 백제는 황하강 상류 지역부터 황하강 일대 그리고 산동성 그 북쪽 지역이 바로 백제의 영토였다. 거기서 이제 신라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태산과 황산이 붙어 있는 그 산맥을 기준으로 신라와 백제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대륙 동쪽, 산동성 동쪽에 신라가 있었다는 그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인가? 당나라에서 신라왕을 이제 책봉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어떤 직책으로 신라왕을 책봉을 하냐면 영해군사 신라왕이라는 그런 직책을 넣어가지고 신라왕에게 책봉을 한단 말이에요. 영해군사는 한반도에는 없는 직책입니다. 산동성에만 있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영해는 어디냐면 산동성 북쪽에 있는 그 행정구역입니다. 발해가 그 산동성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등주에.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왕에게 영해군사 신라왕으로 그 직책을 올려주고 발해가 공격하는 그 발해를 남쪽을 공격하라고, 그래서 신라왕에게 영해군사라는 직책을 하사하고 책봉을 하거든요.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산동성에 있는 그 지명에 대한 직책을 책봉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산동성과 신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왕에게 영해군사라는 직책을 책봉하고 하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733년 가을 7월에 당나라 현종이 발해 말갈 이 바다를 건너 등주로 들어와 침범하였으므로 왕에게 관작을 올려주어 계부의 동삼사 영해 군사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말갈 남쪽에 변방을 치게 하였다. 809년 가을 8월 지절충 영해 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 외에도 흥덕왕을 책봉을 하다 827년 1월에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충 영해 군사 신라왕. 산동성은 신라의 유민들이 살고 있는 일개의 작은 그런 신라의 마을이 아닙니다. 신라 왕에게 그 지역에 대해서 책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산동성이 신라의 핵심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왕에게 그 지역명이 들어간 그 내용으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해가 등주를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당나라의 군사로 그 발해를 막으면 되는데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뭐하러 거기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산동성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영해군사 신라왕이라는 직책으로 발해를 공격하고 그러나요?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성은 신라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819년 가을 7월에 당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다. 당 헌종이 장차 반란군을 토벌하여 평정하고자 양주절도사 조공을 보내 우리 병마를 징발하라는 조칙을 내리니 왕이 칙지를 받들고자 순천군 장군 김웅원에게 갑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도우라고 명하였다. 당헌종이 그 많은 절도사들 중에 왜 하필이면 양주 절도사에게 조칙을 내렸을까요? 왜 하필이면 군사 요청이라는 것은 그 인접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의 그 군정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건데, 양주 절도사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양주 절도사가 신라와 인접하거나 아니면 그 신라의 영토 안에 그 양주 절도사가 주둔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속담에 보면 뭐 오이밭에 가가지고 뭐 갓근도 매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어디 밭에 가서 신발끈도 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양주 절도사냐고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보면 신라의 3만의 군대가 당 헌종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운주절도사 이사도 반란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게 바다를 도해하였다, 바다를 건넜다, 바다를 항해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라는 바다를 건너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신라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신라는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아니라 대륙 동쪽에 신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가 바다를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한 수백 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린 거지만, 구당서와 신당서,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천리고요. 구당서 남북으로 2천리, 신당서 남북으로 3천리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그 동서의 길이가 650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쪽에는 백제가 있기 때문에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한 300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구당서에는 2천리고 신당서에는 남북으로 3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신라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 봉기인데 897년 겨울 12월 을사일에 왕이 북궁에서 죽었다. 시호를 진성이라고 하고 황산에 장사를 지냈다.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황산벌이라고 불린 곳이죠. 황산이라고 하면 주류 강단에서는 분명히 충남 논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라는 경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의 그 장사를,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백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충남 논산에 신라의 왕을 장사를 지낸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충남 논산에 진성왕의 그 묘가 발견이 되나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신라의 왕을 경주라던가 그 수도에 묻어야지 왜 그 백제의 영토에다가 왜 묻냐고요. 신라의 왕은 상징적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나라 장군 소정당이 이끄는 13만 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사에 얘기하는 동이열전,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 백제가 아니고 대륙 동쪽에서 존재했었던 신라와 백제의 그 대국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려 시대의 그 김부식과 그 학자들이 한반도에 신라와 백제의 역사를 정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의 그 역사서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재배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반도에 백제와 신라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한반도 백제에는 구태 백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동쪽에는 분명히 신라가 있다라고 그 중국 측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서에도 있고 주서에도 있고 북서에도 있고 한반도에는 신라와 백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라는 김씨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춘추 김유신의 신라가 아니고, 백제는 온조 계열의 의자왕의 백제, 그 백제, 대륙 백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구태 백제의 영토 위에 구태 백제의 그 역사적인 스토리와 그리고 온조 백제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재구성된 그 역사가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그 백제의 역사, 신라의 역사이고, 그리고 대하 드라마에서 방영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임금들이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배치된 것이고, 신라의 왕계 또한 마찬가지로 석씨, 박씨, 김씨, 다시 뭐 박씨, 김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학자들이 재배치를 한 거예요. 모든 증거들과 모든 기록들을 이제 조작을 해서 그 흔적들을 지우려고 해도 자세히 살펴보고 하면 그 흔적은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신라의 임금을 백제의 영토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28년 여름 4월에 청해 대사 공복은 성이 장씨이고 당 소죽으로 건너가 군중소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귀국하여 왕을 배웠으며 부하 10,000명을 거느리고 청해에 진을 설치하였다. 이 내용은 장보고가 819년에 그 운주절도사 이사도의 반란에서 큰 대승을 이루면서 업적을 이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중소장에서 청해진 대사로 직책이 승격하게 되고 1만의 군사를 데리고서 자신의 고향인 산동성 남쪽의 바다 청해진으로 청해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청해는 어디냐? 청도에 청도. 풀을 청자에 청도. 완도 아니고요. 그 청도가 지금 칭따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칭따오 맥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청도가 바로
청해진 장보고의 고향인 겁니다. 그래서 737년 5월에 김우징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처자식과 함께 황산 진구에서 달아나서 배를 타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황산 진구라는 곳은 황산 인근에 있는 그 강 나루포구라는 얘기입니다. 황산 진구. 그렇다면 신라는 대륙 동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앵무새에게 물어봐도 답을 얘기할 것 같거든요. 제가 대륙 신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껴둔 건데 제가 스포일러 차원에서 핵폭탄을 하나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용사 662년 7월에 인원, 유인원, 유인계 등이 복신의 남은 무리를 웅진 동쪽에서 크게 깨뜨리고, 복신은 백제의 장군이고 인계 인원은 당나라 장수입니다. 지라성, 윤성, 대산, 사정 등의 목책을 빼앗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으며 곧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이 강가에 있으며 높고 험하여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군사를 더하여 지켰다. 인계가 밤에 신라 군사를 독려하여 성곽키에 다가가서 날이 밝을 무렵에 성으로 들어가 800명을 베어 죽이니 마침내 신라의 군량 수송로가 뚫렸다. 이 내용은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그 복신이라는 장수가 진현성이라는 그 요충지에서 신라의 그 수송대를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원과 유인계가 야밤에 신라의 그 군인들을 다독거려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그 당나라 장수와 그 신라가 진현성을 함락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쌀을 실은 수송대의 그 수송로가 뚫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바로 당나라의 군사와 신라의 군사가 그 요충지를 점령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지역에, 그 인근 지역에 이 진현성에 대해서 군사를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요충지이기 때문에. 인원이 군사를 더해 달라고 아래어 청하니 당고종이 조소를 내려 치주, 청주, 내주, 해주의 군사 7,000명을 징발하고 자위 위장군 손인사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인원의 군사를 돕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강을 이제 부해하였다, 강을 이용해서 수송선을 그 전쟁 지역으로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 맞는 해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자의 논어를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구태백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태백제가 부해하였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부해인 거예요. 강을 이용해서 수송선으로 그 전쟁 지역으로 그 7,000명을 징발해서 이동을 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수만 명도 아니고 7,000명의 군사들을 이제 급작스럽게 징발해가지고 빨리 진현성에 보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당장에 진현성에 군사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신라의 그 수송대, 쌀을 실은 수송대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현성이 한반도에 있다면 산동성에 굳이 7,0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를 배를 태워가지고 서해를 건너갈 필요가 있을까요? 7,000명이라고 하면 한반도에서 긁어 모아도 금방 이제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인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성을 요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에서 그 7,000명의 병력을 모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662년이라고 한다면 그 고구려는 아직 멸망을 하기 전이고 건재하단 말이에요. 백제와 고구려는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산동성에서 그 7,000명의 군대를 배를 타고 건너다 보면 고구려 그 동맹군에게 격파를 당할 수도 있고,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초될 수도 있고, 길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들에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동성이나 대륙에서 그 한반도로 7,000명의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7,000명의 군사는 급조한 그러한 군대란 말이죠. 이 문맥을 보면, 이 내용 상황을, 정황을 보면, 조발 7청 내해 지병 7천인, 이거는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이 전장 지역에서 그 아군들에게
급조해서 보내는 그 긴급성, 신속성을 요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빨리 7,000명을 모아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해라.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819년에 산동성에 있는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하필이면 한반도에 있는 신라에게 3만의 군대를 요청을 하는가? 당나라의 군력으로는 안 되는가? 그게 아니죠. 운주절도사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전쟁 지역이 신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양주절도사에게 조칙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치주, 청주, 내주가 그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일으켰던 전장 지역과 그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치주, 내주, 그 해주, 청주 이 지역에서 군사를 징집을 한 거예요.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치주, 청주, 내주에서 군사를 징발을 하냔 말이에요. 의심밖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설명을 못 합니다. 설명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간접 근거들이 수십 개, 수백 가지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한반도 백제와 신라에서 그 황산벌 전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그 간접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황산벌 전투가 대륙에서 일어나는 직접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네들은 간접적인 증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저한테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그런 꼴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똥 묻은 개가 아니죠. 똥을 뒤집어 쓴 개가 뭐 겨 묻은 개, 뭐 된장 냄새가 조금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똥 묻은 게 아니냐고 그거 의심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한테 직접적인 증거를 얘기하라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황산벌 전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그 간접적인 증거 수십 개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십 개의 그 축적되어 있는 그 간접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직접적인 증거를 주류 학계에서는 내놔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증거를 내놔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황산벌 전투는 대륙에서 일어났던 전투라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륙 백제의 신라에 대한 그 증거가 있느냐, 유물과 유적이 발견된 게 있느냐,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증거를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와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서 이 민족의 역사와 이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유물이나 그릇 쪼가리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 민족의 역사요, 영토요라고 하고 돌아다닐 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우리 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발견을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주류 강단에서 악용해가지고 유적과 유물을 갖다가 중국에서 발견된 게 있느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황산벌 전투는 그 벌판에서 일어났던 전투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학자들이 자신들의 내피셜에 의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그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신라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5천의 군대가 5만의 군대를 이제 4번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논리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5만의 군사를 들판에서 백변전, 쉽게 얘기해서 패싸움을 해가지고 그 5만을 이겼다 이거예요. 10배가 넘는 군대를. 불가능한 전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드라마에서 폭약까지 터뜨리고 그럽니다. 이 폭약이라는 거는 그 언제 발명이 되었나? 통설에 의하면은 9세기나 10세기 당나라 측에서 발명이 된 거고요. 전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거는 12세기쯤, 13세기쯤에 이 폭약을 이제 전투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도 보면 신기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폭약을 이제 발명을 하고 전투에 사용을 하거나 전투용 그 폭약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 신기전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660년이라고 하면 7세기인데 이때 폭약이 나와가지고 신라의 5만 군대를 공격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정사의 원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60년 가을 7월 9일에 김유신 등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을 하자. 김유신이 황산의 벌판으로 진군을 한 거는 팩트고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백제 장군 계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에 의지하여 세 군데의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4번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병사들은 힘이 다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답 나왔죠? 분명히 김유신의 5만 군대는 황산 인근의 벌판을 진군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백이 험한 곳에 미리 와서 진영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판에 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험준하다, 험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험하다,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산세가 험하다, 삼세가 험준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벌판에 어디가 험해요? 벌판에 험준한 데가 있어요? 벌판에? 논산시 연산면 일대의 벌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벌판에 길이 어디 있어요? 벌판에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원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제의 계백은 세 군데의 진을 치고서 5천의 결사대가 세 군데의 진을 치고서 1700명씩 세 군데를 나눠가지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신라의 군사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길을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판에 세 군데의 길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신라와 백제의 그 국경은 그 산동성 북쪽에 있는 그 태산과 황산의 그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가 아무리 적다 한들 좌우로 협곡을 끼고 방진으로 차돌처럼 막는다면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야. 이곳은 그 황산의 협곡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좁은 통로, 이 태산과 황산, 그리고 이제 전투가 유리한 지역에 진을 치고서 신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영화 300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300명이서 10만의 그 대군을 막는 그러한 영화인데, 그 좁은 통로에서 300명이서 막습니다. 이 좁은 통로에서는 수십 명밖에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수십만이 전부 다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십만이 오면 이 수십만의 군대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현대 드라마인데 신세계 영화를 보면 황정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전투신이 있잖아요. 칼을 들고서. 그렇게 이제 황정민이 들어와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상대 측에서 아무리 많은 건달들, 깡패들이 칼을 들고 들어오더라도 이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몇 명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극소수의 인원밖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맞닿을 만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체취와 피냄새를 맡으면서 이 부딪히면서 뼈와 칼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요즘 말로 패싸움이었습니다. 허구를 역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1700명이서 세 군데 나눠가지고 유리한 지점에 그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의 그 군대에 5만 군대한테 계백이 김유신한테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유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정방하고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 정시에 도착을 하려면 분명히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라의 군대가 분명히 피를 볼 게 뻔합니다. 이 불리할 게 뻔하고 병력의 피해가 극심할 걸 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당연합군의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정방의 13만의 군대와 신라의 5만의 군대가 백제의 군사와 정면 돌파를 해서 이제 공성전을 벌여가지고 했다가는, 백제를 침범을 했다가는
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거나 백제를 점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회해가지고 그 백제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백제의 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강을 이제 내주해서 뚫은 것이고, 병법에 자신의 군대보다 10배 이상 가량 되는 그런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성 안에서 수비를 하면서 활을 쏘고 그리고 위에서 돌멩이를 던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매복 1만의 군대로 10만을 이제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전투라거나,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살수대첩에서 적군이 강을 건너가고 있을 때 물에 이만큼 잠기게 되면 몸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열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때 화살을 쏘거나 나오는 군사들을 이제 살해하는, 무참히 살해하는 이러한 전쟁 말고는 1만으로 10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3만의 군대로 그 우중문의 그 30만 5천의 별동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던 그런 전투 아닙니까? 계백처럼 뭐 이렇게 매복은 아니지만 유리한 지점에서 적어도 자신의 군대보다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라고 한다면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10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복이 아니라면 10배 정도 되는 이런 군대를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뼈와 칼이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요즘 말로 패싸움이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충남 논산시 들판에서 5천의 군대로 5만의 군대를 패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형지물이 전략을 결정을 한다. 그런 것이고, 다시 또 뵙고 싶사옵니다. 어떻게 해야 뵐 수가 있겠사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리 역사계가 이러한 병법도 모르고 군사적인 이런 지식도 없다 보니까 역사를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허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과거에는 아이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뇌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잘해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렇게 1차적으로 세뇌를 받고 2차적으로는 우리 안방에서 대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또 세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초이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제가 이 백제 공기와 신라 공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흥수가 이제 귀양살이를 하다 보니까 백제 의자왕이 흥수에게 물어봅니다.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흥수가 우리 백제의 그 요충지는 백강이 있고, 백강에서 배를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하고, 그리고 탄현에서 신라의 그 군대가 못 들어오게끔 이제 막고 있으면 그 지역은 한 명으로서 1만 명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요충지 중에 요충지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랬더니 이 간신배들이 이 의자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흥수는 귀양살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제의 원한을 품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자. 함선을 강으로 이제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의 군을 탄현으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미 전령에게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신라의 군대와 소정방의 군대가 백강을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탄현을 지나온 거예요.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왕은 옳다고 여겼다. 또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을 보내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나아가 신라 군대와 이제 싸우게 하였는데, 손자병법에 가장 상책이 상병복무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하책이 기하공성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상책이 무엇이냐면 상대의 계략을 깨트리는 거고, 가장 하책이 무엇이냐면 이 주력 군대와 이 공성전을 통해서 패싸움을 해서 우리의 병력을 이제 소모시키는 거예요. 도정방 같은 경우도 가장 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가장 상책이 무엇이냐? 왕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책이 수도를 함락하고 궁궐을 점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정방 같은 경우는 백제의 동쪽에서 내주인 동쪽에서 백강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왕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660년 7월 9일 이날에 소정방은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의 군사를 만나 싸워서 크게 깨뜨렸다. 유신 등이 당나라 군대의 진영에 이르자 소정방은 유신 등이 약속한 길보다 늦었다고 하여 신라의 독권인 김문영을 군문에서 목을 베려고 하였다. 유신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이 소정방을 얘기하는 거죠. 황산에서 싸움을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 하는데 나는 죄가 없이 모욕을 받을 수가 없다.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대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끼를 꺼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칼을 막 이렇게 꺼내기도 한 거예요. 이 눈치가 빠른 이 소정방이 이제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전쟁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당나라고 하면 소정방도 이제 혼나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부장이 소정방의 발을 슬쩍 밟으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신라와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소정방이 사과를 하고 상황을 이제 모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신라의 그 보급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급선이 안 오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정방 입장에서 이 모든 작전이 실패할 수 있는 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그 장군을 목을 베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작전이라는 게 이 시간과 이 장소,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이 어긋나거나 삐끗해버리면 이 골로 가는 거예요.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습을. 이 적장이긴 하지만 소정방이라는 장소는 명법을 아는 장소이긴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군, 신라의 5만 군.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네 이놈! 말투가 그게 무엇이다? 당나라 소정방의 13만과 김유신의 그 5만의 군대가 백제의 주력 군대와 정면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18만의 군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백제의 그 수많은 군대를 이제 깨려면 적어도 한 5배 이상은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의 그 군사력은 20만이 넘거든요. 소정방의 그 13만의 군대는 이 백제의 주력군과 그 싸울 수는 없고 백제의 후방, 후미를 치기 위해서 내주에서 동쪽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황산을 통해서 그 백제 안에 있는 그 기벌포에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기벌포 같은 경우는 그 황산 그 북쪽에 보면 여러 그 강줄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황산 진구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김우징이 그 황산 진구의 그 포구에서 장보고에 있는 그 청해진으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황산 북쪽에 있는 그 많은 강줄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벌포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의자왕이 백제는 예비군까지 다 포함하면 25만에서 30만에 그 육박하는 대군입니다. 대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허를 찌는 작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려 왕건과 대적을 했던 견훤의 백제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백제 어떻습니까? 이 군대는 전투에서 고작 5,000명, 많이 투입하면 1만 명입니다. 1만 명.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얘부터 잘 가라 이놈! 한반도 백제 그 견훤의 백제는 총 군사력이 많이 잡으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 단호 초보 역사 유튜버들이라던가 대륙 백제를 과장하기 위해서 신라의 그 최치원의 그런 말 중에 하나인 백제와 고구려가 강성했을 때 뭐 백제의 군사가 100만 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강단에 주류 강단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백제의 군사력이 100만 명이 되려면 그 백제의 인구는 몇 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2천만에서 2,500만 명 돼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후 맥락도 없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사용을 해버리면 바로 반격을 맞게 되고 펀치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소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군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군사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군사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이 군사를 너무 적게 사용을 하더라도 운영을 안 되고, 그리고 군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징집을 하더라도 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시에 한 3%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전시에는 한 4%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끌어모으면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 그래서 삼국사기라던가 동의열전에 보면 백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백제가 멸망할 때 그 사서 기록을 보면 76만 원인 거고, 단편 백제에 비해 보면 백제의 인구는 620만 명인데요. 그 620만 명을 한 3% 정도 환산을 해보세요. 몇 명이 나오는가. 과거에 1500년 전에는 한 3%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프로파일러 시선에서 황산벌의 전투, 픽션과 논픽션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좀 재미가 있었나요? 역사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왜 배우는 것이고 왜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이 댓글을 보면 이미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해. 과거에 있었던 찬란했던 그 역사 배우면서 정치 승리하면 뭐하냐? 이런 비관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역사를 왜 배우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추후에 힘을 길러가지고 이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다시 도로 찾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영토를 내어주거나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게 된다면 그거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약에 역사를 내어주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중국에서 이 지도 위에다가 한반도까지 만리장성을 이렇게 그어버리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 스스로가 지네들의 논문을 통해서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고자, 그러한 작은 생각으로 그거를 지키고자 이 한반도설을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옳다구나 하고 그러면 만리장성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 학자들이 지명에 의해 가지고 이 한반도로 재설정되어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모를 것 같습니까? 일본 학자들이 모를 것 같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자. 역사라는 게 이 지명 몇 개를 조합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는 그런 지명 찾기 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대륙 고로설이라던가 그리고 조선은 어디에 있었냐? 결론부터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맥키니산이 백두산이고 여기가 한기뜨고 여기가 만주고 여기가 몽골인데 그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끔 이순신이 여기를 막아냈다. 대륙 조선이라던가 아메리카 조선 이런 지명만 가지고 우리 민족의 그 거대한 찬란했던 역사를 찾는 그런 놀이가 아닌 거예요. 세종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서 보면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군사적이라던가 이런 정치라던가 외교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토를 알려면 누구를 소환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누구를 소환한다? 교논의 백제를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논의 백제는 구태 백제 계열인 거예요. 한반도 백제. 그런데 이 온조 백제의 그 대륙 백제를 소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모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 한반도 대동강 이남 고려설과 그리고 대륙 백제설 관련된 것도 제가 껍질까지 싹 벗길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거기서 그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미래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백제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시 만나 뵀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